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즐겁게 책수다를 떨어보려고 왔어요. 우리 우구님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우기북이와 더 자주 만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짜잔! 오늘 또 읽고 있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드디어 2026년 자료와 독서법 마스터 클래스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정식 홍보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긴 할 텐데요. 지금 바로 가셔서 신청도 가능하시니까요. 제가 6년 동안 연구 끝에 개발한 저의 인생 독서법 제대로 한번 배워보셔서 이번에 새로운 독서의 패러다임을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책은요, 짜잔! 이 책입니다.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일단 도덕경이라는 책은 제가 예전부터 오강남 선생 도덕경, 웨인 다이어 도덕경, 김용옥 선생 도덕경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의 도덕경을 가지고 있고 저의 인생의 고전이라고 몇 번이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좋아하는 작가가 새롭게 번역한 도덕경이라고 하니까 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앞부분부터 읽는데요. 벌써부터 너무 좋습니다. 특히 오늘 또 더 깊게 찾아온 깨달음이 있는데요. 도덕경 1장에 그 유명한 구절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켄리우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걸을 수 있는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불변하는 이름이 아니다. 뭐랄까, 이 문장은 제가 그동안 도덕경을 너무 자주 찾아보고 제일 앞에 문장이다 보니까 다양한 번역들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해설들을 거치면서 수학의 정석 집합 부분처럼요, 전혀 낯설지 않게 된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본 문장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서야 이 문장의 진가를 정말 제대로 발견한 것 같아요. 사실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때 해석을 했던 건요, 진리의 길은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어서, 그러니까 진리의 길로 가려면 남들이 다니는 큰 길로 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길, 나만의 길을 개척해라, 한 요 정도의 메시지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냥 저만의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이 문장이 좀 다르게 다가오면서요, 그런 와중에 켄리우가 풀어주는 이 앞문장 부분을 다시 보면서 진짜 제가 깨닫는 바가 뭔가 명쾌하게 풀리는, 노자의 핵심 철학이 이거였구나, 이런 트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게다가 이 느낌까지 받으면서 김용옥 선생님 도덕경까지 보니까 진짜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라는 이 문장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물처럼 흐르고 변화하는 게 기본적인 성질인데, 우리가 책으로 보는 텍스트라는 건 고정된 거잖아요. 그 텍스트가 담고자 하는 게 어떤 삶의 올바른 길이든 진리의 메시지이든 그게 고정된 텍스트로 표현되는 순간 실제 모습의 탈락이나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표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할 때도 그때의 장면, 상황, 감정, 그 경험 그대로를 언어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그때 상황의 어떤 특정 부분만 언어로 선택해서 표현할 뿐인 거죠.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표현된 언어를 읽는 사람마다, 이해하는 사람마다도 또 다들 차이가 있을 거니까, 만약 어떤 진리가 실제로 있다면 그 진리가 텍스트로 표현되는 순간 이미 곡해가 일어나고, 그 텍스트가 누군가의 이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또 곡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누군가가 감지한 진리라는 게 온전히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도가도 비상도 우와 하면서 제게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 구절이 저한테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 그냥 단순히 진리는 표현될 수 없는 거야, 이 정도의 어떤 깨달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예전부터 고민해오던 저의 문제를 진짜 싸그리 해결해줬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저는 책을 좋아하고 또 책 이야기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런 유튜브라는 공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과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책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이 책의 정답일까? 막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면서 제가 하는 말들을 검열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말뿐 아니라 저의 생각까지도 검열을 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좀 심해졌을 때는요, 카메라도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조차도 제가 원래 그렇게나 좋아하던 즐기면서 읽던 그 책이 갑자기 강박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답을 찾아야 한다고 저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노자의 이 말을 들어보고 나서 이 노자의 가치관 아래에선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순간 그 느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각자가 느끼는 진실은 모두가 그 안에서만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노자의 태도는 최근의 과학 연구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감각들이 우리는 남들도 똑같이 느낄 거라고 쉽게 착각을 하지만, 우리의 시각과 청각, 후각 모든 감각들이 그 감지하는 디테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빨간색이 남들이 보는 빨간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실제가 실제 그대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빛이 반사된 다음에 내가 그걸 시각으로 감지를 하고 나의 뇌를 거쳐서 재해석된 다음에 나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감각에서부터 너무나도 다르게 다 감각이 될 텐데, 책 한 권을 읽고 이해한다는 건 얼마나 복합적인 현상이겠어요. 그쵸? 다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깨달음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되니까 저는 이 구절 하나 덕분에 약간 제가 쓸데없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부질없는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이 책에서 켄 리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호의 나열일 뿐인 텍스트는 의미의 발생지가 아니다. 이해는 독자의 정신이 자기만의 경험과 기대라는 언어로 텍스트를 가득 채우고 죽은 텍스트를 살아있는 이야기로, 자기 고유의 이야기로 변형시키는 순간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독서는 번역이자 편집이며 수정이고 교정이자 개작이다. 다른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그저 각자의 깨달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블로그에 글을 쓰시거나 책에 대한 영상을 만드시거나 독서 모임에 나가서 어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실 때 혹시 내가 이해한 게 맞는 걸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신다면 조금은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텍스트를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는 좋은 태도죠. 열심히 읽으면서 숨은 의미를 도출해 보려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독서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해에 이르겠다, 정답을 찾아내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텍스트 앞에서 완전히 얼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음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 속에서는 당연히 나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게 되겠죠. 오히려 경청하려는 태도가 생길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생각은요?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요. 제가 그래서 약간 책을 읽으면서 뭔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제 안에서 어떤 의심의 목소리와 약간 불안의 이런 감정들이 또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저한테 자주 주문을 넣어줍니다. 첫 번째, 내가 느낀 것을 믿고 내어놓기. 두 번째, 무언가 알게 되더라도 그걸 정답이라고 확신하지 않기. 세 번째, 내 의견을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기. 이 세 가지 주문인데요. 이렇게 하면 발화에 대한 두려움도 좀 사라지고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인 확신 편향도 좀 피해갈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겸손함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지금 앞부분만 읽고 있는데도 막 접고 줄치고 메모해두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도덕경에 이번에 입문해보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도덕경의 앞문장을 보면서 떠오른 책이 두 권 있었는데요. 이 책들입니다. 수전 손택의 해석에 반하여 라는 책은요, 제목만 봐도 해석에 반하여, 해석 좀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책인데, 근데 제가 이거는 앞에 정말 조금만 읽어봐서 아직 뒷부분은 더 읽어봐야 하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글부터 정말 와닿았던 게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를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부분에서부터 비평의 목적을 말해주는데요. 뭔가 어떤 정확한 뜻을 도출해내는 해석의 비평보다는 이런 텍스트 자체를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평을 하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텍스트에서 뜻을 도출해내서 이거야 라고 내어놓는 순간 그 텍스트는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어지는 닫힌 텍스트, 죽은 텍스트가 되어버리고, 그 해석을 내어놓은 사람의 권위만 그 텍스트의 자리를 점령해버린다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었어요. 이 책은
좀 뒷부분 더 읽어보고 좀 더 나눠볼 이야기가 있으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직 좀 어려워서 진도가 잘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이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왜 학교에서 문학을 읽어야 하는가? 이 책에서도 도덕경에 도가도 비상도가 떠오르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이 문장은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설명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읽는 내내 소름이었습니다. 진리는 진부한 표현이나 상투적 표현, 도덕적 명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중 심리학 책을 읽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역사와 기억, 언어, 지리의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지식과 정체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다른 교육자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폐기했다. 경험에 대해 진실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경험의 토대가 아니며 경험 밖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와, 이게 진짜 진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경험 그 자체요.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것, 그것 속에서만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진리를 어떻게든 표현해 내려고 했던 텍스트라는 건 결국 그 진리를 향해 가는 어떤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그 진리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쵸?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는다고 해서 그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삶에서 내가 그 지혜의 메시지를 경험으로 살아낼 때 그때 지혜가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텍스트가 아니라 삶이 진리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최소한 책은 우리가 진리로 향하는 그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읽어야 하죠. 어느 쪽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니까요. 근데 그 책이라는 것이 내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대신 걸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열심히는 읽되 책 무한 맹신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기만 하면 성공하게 된다. 뭔가 마음의 어떤 지혜만 얻으면 세상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와 독서법 마스터 클래스 진짜 와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선수욱이었습니다. 뿅!